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8번째 시즌의 8번째 강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이번에 이제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이란 원고가 이제 너무 한 2,500매, 3,000매 쌓이는 바람에 책을 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따로 메일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이번에 책을 내게 된 이유는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강의는 또 강의고 또 책으로 보는 건 또 다른 의미도 있고 해서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내는 책은 조금 의미가 사실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냈던 책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책으로 돈 좀 벌어볼까?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생각 없이 그 다음은 또 몇 권이라도 책이 나가서 그것을 갖다가 인쇄를 또 좋은 데 쓰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해주시면 그분들도 또 복을 짓는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책을 내게 됐는데 사실 이 원고를 예전에 다 썼던 거를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이게 그렇게 좀 지겹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보게 되면은 참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보면서 좀 이렇게 뿐이 글을 못 쓰나 하는 생각 때문에 좀 하다가도 조금 기운이 빠지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렇게 또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니까 제가 또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요새 또 원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오만과 편견입니다. 요즘 이제 세간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대한항공 회항 사건이죠. 대한항공 이제 조 부사장이 그 땅콩 거를 까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사무장이라든지 승무원에게 이제 폭언을 하고 이런 문제들, 그것도 심지어 이제 다시 비행기를 돌리라고 하고 그 사무장을 또 비행기에 내리려고 한 사건이 세간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TV 보면은 논평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특히 이제 종편 방송 보면은요, 입에 그냥 침 튀기면서 비난과 그것에 대해서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떠들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보니까 댓글 보면은 이건 무서워서 못 볼 정도로 엄청난 댓글들, 비난의 댓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 종편 방송 보면서 그런 생각들 들어요. 아니면은 또 TV 보면서도 느끼는 게 물론 이제 정확한 보도를 하는 거는 좋지만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조금 너무 추측성으로 얘기를 한다라든지 지나치게 인신공격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거 없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죄를 구업이라고 합니다. 저분들은 저 입으로 지은 죄 다 어떻게 할까? 정말 지옥이 있으면은 저분들 다 그 한 자리에서 만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터넷에 댓글 다는 분들도 이 글로 쓴 죄를 저걸 다 어떻게 할까? 저것도 또 어떻게 보면 죄인데 말입니다. 자, 이 사건은 한마디로 개인의 오만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봤을 때 심정적으로 또 실제로 당사자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같이 비난의 대열에 가세를 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런 오만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 자신 또 오만한 생각을 했고 오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여전히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내가 누굴 욕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저 사람처럼 재벌의 3세 경영인이고 어릴 때부터 떠받들여져서 키워지고 그 다음에 정말 아무도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위치에 올라서 또 젊은 나이에 저렇게 큰 직함을 얻게 되면 나도 뭐 저 사람처럼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좀 저런 식으로는 안 했겠죠. 은근히 교묘하게 이게 우아함을 드러내고 교양 있는 척 하면서 그런 오만함을 드러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제가 욕을 할 수가 없더란 겁니다. 제가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의사가 돼서 인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배정된 게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 병원에서 아주 빳빳하게 다린 흰 가운을 이제 지급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보면 인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지만 저는 아직도 의사의 꽃은 인턴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절이 제일 그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바로 26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세브란스 병원의 인턴이라는 거, 이 큰 병원에 내가 일원이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호가호의라고 하죠. 이제 응급실 근무하다 보면 이제 작은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 막 그 직원들이 직접 그 앰뷸런스 타고 데려오기도 하고 또 너무 급하면은 이제 개인 병원 의사들이 직접 앰뷸런스 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4시간, 심지어는 뭐 한 48시간까지도 잠을 못 자고 이제 근무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만함이란 뭐였냐 하면은 내가 이제 큰 병원의 어떤 의사란 말이에요. 인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작은 병원에서 환자들 데려오면은 그 이제 로컬 병원이라고 하죠. 의사들 참 이렇게 선배 의사임에도 실력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 데려오는 직원이라든지 의사들한테 함부로 대하죠. 뭐 이런 것도 치료 못해서 데려왔냐. 뭐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왜 오게 됐냐를 이제 적거든요. 적을 때 이게 태도가 오만불손하게 짝이 없었어요. 마치 내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장이죠. 뭐 막 우쭐대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레지던트가 됐어요. 레지던트가 돼서는 이제 자녀들 문제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입원을 시키고 저랑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도 또 이제 제가 가르치려 들죠. 애도 없는데, 총각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애를 키워가지고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냐. 응? 아니면은, 부모가 조금 좀 잘했으면 얘가 이런 문제가 없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 좀 자녀 문제나 이런 걸 상담하려면은, 그래도 조금 나이가 있고 애도 키워본 그런 정신과 의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이제 오만불손하면 극치였죠. 애도 없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애도 키워보고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이제 잘못한 게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오만함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은근히 무시하고 또 없는 것처럼 지낼 뿐이지 제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조 부사장한테 돌을 던지지는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내면에도 그런 오만함이 숨겨져 있는데 누굴 욕할 수 있냐는 거죠. 성경에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늠한 여인한테 이제 주민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죠. 죄 없는 사람들 네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돌을 던져라 했더니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돌을 던지려고 집어들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가 많고 오만함이 많아서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안 좋은 부분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 용어에 투사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안에 버리고 싶거나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걸 말하죠. 그걸 이제 집단적인 투사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흔히 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나 질투, 집착, 탐욕, 그런 오만함 같은 게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조 부사장에게 심한 비난과 욕설을 퍼부어대는 이면에는 뭡니까? 우리 내면 안에 존재하는 오만함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욕을 할수록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그 사람은 정말 한심해 보이는 사람 같이 그렇게 구분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탐욕스럽고 돈만 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사를 하게 됨으로써 그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죄책감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과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물론 이제 그 유대인들은 죄가 하나도 없었죠. 조 부사장은 그런 오만함을 드러낸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인터넷 댓글을 이렇게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자기 반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오만함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 안에 있는 오만함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참 많이 쓰죠. 이번에 또 다시 또 등장했던데, 보통 이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원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14세기 이제 100년 전쟁 당시에 프랑스 도시 칼레가 이제 영국군한테 함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 사절단이 찾아갔죠. 자, 우리 목숨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영국 왕인 에드워드 3세가 그래 좋다. 목숨을 구해주는 조건으로 너희들 중에서 대표 6명은 죽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칼레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그럼 이거 누가 죽을 것인가? 6명 뽑아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칼레에서 가장 부자인 그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처형을 자청했습니다. 내가 죽겠다. 그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의 이제 귀족들도 시민을 대표해서 죽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6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3세 부인이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을 좀 살려주자라고 했고, 에드워드 왕도 그래 너희들이 참 그렇게 희생하는 정신이 참 가장하니까 너희들 모두 다 살려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의 그 어원이 됐죠. 그런데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그렇게 썩 좋아하질 않아요. 그 정도 위치에 있고 그 정도 돈이 있고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베풀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뭐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저기 말단 직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그런 위치에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고,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말이 적합한 이런 사람들만 그러면 그럼 멋진 행동을 해야 되냐? 그런 좋은 역할을 그 사람들에게만 맡겨야 되냐 하는 그런 거예요. 아니고 그러면은 일반인들 그렇게 좀 멋지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다들 그 멋지고 그 보람되게 살고 싶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별건가요? 다들 남들 위해서 자기 손에 좀 더 보면 되는 거고, 남들 대신 좀 어려운 일 맡아서 해주면 되는 거고, 부자가 몇 억 기부할 때 단돈 몇만 원이라도 기부하는 게 이런 거죠. 아니 이런 좋은 일을 뭐하러 그런 사람들한테만 맡깁니까? 우리가 하자는 거죠. 응?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좀 해서 복도 짓고 좋은 일 하면 기분도 좋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오만함을 드러내지 않는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살펴보자는 거죠. 나보다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적 없었던 분 있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이게 화면이라 그래서 제가 못 볼 줄 알지만 몇 분 손 드셨습니다. 근데 다 드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제 체험한 거로는 우리 병원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이제 나이도 어리고 여자니까 다짜고짜 반말도 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뭐 전화로 욕설 퍼붓고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식당에 가보세요. 거기서 보면은 또 매니저 나와라. 또 이렇게 서비스가 엉망이다. 뭐 이렇게 난동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있다는 이유로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음식 맛만 좋고 서비스만 괜찮던데 그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는 거죠. 또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탈북자나 동남아 노동자들 무시하잖아요. 말투만 들어보고 탈북자네. 저 사람 피부색만 보고 저 사람 동남아 노동자네. 그러면서 그들 무시하면 그분들도 이제 남한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낸 세금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근로자들 보면은 그냥 반말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음식 파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하층민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오만이에요. 근데 백인들한테 잘해주잖아요. 백인들이 이제 길이라도 물어보면은 우리 열심히 그 백인들한테 손짓 발짓 하면서 설명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어때요? 옷소매 잡아 끌고 20분 30분씩 걸어서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친절하고 정말 이런 천국이 없고요. 또 동남아인들이나 흑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정말 불친절하고 차별이 심한 나라인 겁니다. 이런 이중성은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오만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갑질이란 말 참 싫어해요. 갑을로 자꾸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전부 그런데 오늘 강의 그냥 갑질 한번 써볼게요. 제가 갑질을 지위가 높고 그 다음에 타이틀도 높고 돈이 많은 사람만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돈 없고 백 없고 이런 분들도 그런 분들은 자기는 그러면 갑질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예? 돈이 예를 들어 볼게요.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자살을 했다 그래요. 왜 자살한지 아세요? 생활보호 대상자 해당되는 분들이나 거기에 턱 걸려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세게 항의를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왜 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단이니까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죠. 말단 공무원들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병원에서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등급을 받게 되면은 나라에서 돈이 좀 더 나와요. 그런데 장애인 등급이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엄청나게 정말 저한테 그거를 해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안 돼서 반협박성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제가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라면 또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으로 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남 봐주지 않거든요. 그 갑질의 의미에 있어서는. 예전에 제가 이제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아내가 고등학교 분이 졸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흉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또 자기 부하 직원들 중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든지 아니면 지방에 어디 이름 없는 과를 나왔다고 그렇게 또 흉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는 저 사람이 회사 가서도 나한테까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참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내겠구나. 은근히 그렇게 대놓고는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이제 그 사람 자체도 이제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졸업하지 못한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명문대를 나왔던 어디를 나왔던 간에 그런 오만함을 경계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형님이 자전거 대리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자주 놀러 갔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흔히 그 직원들이 말하는 진상 손님이라고 있죠. 그분들 와서 자전거 절대로 안 삽니다. 하지만 와서는 엄청나게 자랑해요. 자기가 1,0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자전거가 집에 2대, 3대씩 있다. 뭐 1,500만원짜리 자전거를 내가 몇 대를 바꿔봤다. 그런 얘기들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전거 자기 수리할 때 보면은 이거 한참 젊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한테 반말하고 정말 하인부리듯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만함에서 드러나는 거죠. 니들 진짜 별 잡스런 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오만함이죠. 그래서 이런 오만함은 조 부사장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 안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고 자신도 누구에게 대우받지 못했다고 해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으로 내가 일상적으로 나도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오만과 편견을 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합니다. 그녀도 이제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줄 수 있냐는 데서 시작된 거죠. 하지만 우리도 어때요? 만만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잖아요. 네가 뭐 저 밑에서 전화나 받는 AS 직원들, 전자제품에 또 말단 공무원이라고 해서 또 말단 경찰관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때요? 공권력이 엉망이라는 이유가 네가 그래봤자 경찰관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법정 구속됐다는 그 슈퍼개미 300만 원에서 100억 원 벌었다는 그 슈퍼개미가 결국은 그 술 취해서 경찰서에서 난동 부리다가 람보르기니 4억짜리 그 자동차 타고 법원까지 와서 이제 나는 이제 집에 가겠다 했는데 자동차 놔두고 법정 구속됐어요. 그 사람이 이랬잖아요. 술 취해서 경찰관들한테 너희들 1억씩만 쓰면 니들 하나씩 다 없애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남들 욕할 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인간이라는 게 말이에요. 조건만 맞으면 우린 언제든지 조 부사장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별종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녀와 같은 인간이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그녀보다 더 오만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오만불손하게 여기던 그 조부사장도 어떤 조건이 맞으면 또 어떤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대학교 다닐 때 참 어렵게 공부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조건이 달라지니까 사람도 달라지는 거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는 자신이 어디에 가든지 대우받지 못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서비스가 어떠니 이게 엉망이니 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이거는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형수들이 이제 자기가 사형 직전에 자기 장기를 좋은 그 기증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사형 직전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조건에 맞아서 극악한 살인자도 그런 조건이 맞으면 또 그런 선한 일을 하고 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갑질은 도대체 뭔지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응? 그 갑질은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오만과 편견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나 자신만이 겸손하고 자비롭고 착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것 사실 자체가 사실 가장 큰
오만과 편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를 얘기했을 때 항상 인간은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나도 선한 사람이 됐다가 악한 사람이 됐다가 오만한 사람이 됐다가 겸손한 사람이 됐다가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2014년 12월 23일입니다. 내일이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모레면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종교랑 상관없이 말이죠. 이날만은 우리가 갑질하지 말고 모두 다 평등하게, 그리고 남들 사정도 좀 생각해 주고, 또 남들 좀 위하는 마음도 가지고, 또 지나가다가 자선 냄비 있으면은 돈 1,000원이라도 좀 넣고, 그런 흐뭇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갑질 없는 날. 저는 그렇게 제 임의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